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희 과가 인기가 좀 없어서 요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오랜 전통의 과 이름이 비뇨기과였는데 일제시대 때는 원래 해부학 피부과학 교실하고 같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분리돼 가지고 비뇨기과학 교실이라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지탱했는데 이 장기 할 때 기자가 들어가는 과가 저희밖에 없다고, 또 이 비뇨기과에 대한 좀 안 좋은 선입견이 있다고 과 이름을 어떻게 바꾸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실제 과 이름을 바꿔 상당히 성공한 과도 있습니다. 뭐 방사선과가 영상의학과로 바꿨다든지, 뭐 소아과 소아청소년과로 바꾸고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러면서 과가 발전했는데 저희는 뭐 이렇게 바꿀 게 그렇게 마땅치 않아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제 기자에서 이 기자를 빼고 해서 이제 비뇨의학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직 이제 교실은 이제 신청을 해놓은 다음 언제 기회 있으면 비뇨의학 교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의의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우리 남성 생식기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음경 발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생리학적 현상을 한번 알아보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 생식 기능과 성기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남성 성기능 이상의 유형인 발기부전이 얼마나 흔하고 그 원인은 뭐고, 또 발기부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심혈관 질환과의 그 관련성을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발기부전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하는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환은 이제 한상으로 우리 몸 밖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실제 여성의 난소와 마찬가지로 고환은 정자를 생산하는 정소로서의 기능과 남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내분비 기관으로서의 양대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고환 안에는 이 정쇄관이라는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이 정쇄관에서 정자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이 정쇄관이 차지하는 부피가 한 8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 아이들은 신체적인 사춘기의 첫 신호가 고환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좀 더 성숙해지는 단계를 거칠 뿐이지, 고환의 부피가 증가하는 것은 모두 후대를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이제 이러면서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고환이 작다는 것은 이런 세포들이 자라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이런 고환은 우리 체내 심부 온도보다 한 2 내지 4도 정도 낮게 체온을 온도를 유지하는데, 이 온도 차이가 이 정자를 생산하는 기능에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환은 이 음낭이라는 이 주름이 많은 주머니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제 더워지면은 이 주름들이 늘어져 가지고 온도를 발산하고, 추워지면 오그라들어서 온도를 유지를 함으로써 항상 이 온도 차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들은 이 부고환이라는 데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꼬불꼬불한 부고환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남성분 같으면 자기 고환을, 이 타원형 고환을 만져보면은 고환 옆에 이렇게 약간 모자처럼 얹혀져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누르면 좀 아픈데요. 이것이 바로 부고환입니다. 이 부고환은 하느님이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만들었는지 아직 모르지만은 이걸 펼치면은 거의 5m에 이르는 굉장히 길이가 긴 기관을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압축해 놓은, 이 꼬불한 관을 지나면서 정자들은 운동성을 이제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불임 시술로 이 정관 절제술을 하면은 여기를 자르고 묶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환에서의 정자는 자꾸 만들어지는데 길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고환에서 모두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 염증이 생기거나 오랜 동안 이제 정관 절제술의 시간이 지나면 이 부고환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로 교정이 가능한 폐쇄 무정자증의 대부분의 원인은 이 부고환관의 폐쇄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안에서 만든 정자는 이제 부관을 거쳐가지고 이 정관을 통해서 이동하는데요. 이 사정할 때 갑자기 여기서 정자가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끊임없이 정자를 만들어내고 이 정자는 이 끝에 정관 팽대부라는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그리고 이 방광의 이제 뒤쪽으로 보면은 나비 모양으로 한 쌍에 정낭이라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정낭이 대부분의 이 사정액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액 중에 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정관 수술을 하더라도 정액의 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낭에서 만들어진 정액과 그 다음에 이 정관의 팽대부가 합쳐져서 사정관을 이루고 이 사정관은 이 전립선을 비스듬하게 관통해서 이 정구라는 부분으로 구멍이 열리게 됩니다. 평소에는 이제 이 부분이 닫혀 있다가 사정이 임박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서 나오고 그때는 방광 경부가 닫혀서 역행 사정을 막으면서 이게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은 사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음경은 우리 보면은 이 한상의 발기를 담당하는 음경해면체와 그 아랫부분에 하나의 요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튀어나와 있는 이 기두부는 요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발기 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발기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팽창은 하지만은 단단해지지는 않고 그래서 성교시의 그 완충 역할을 하고 남성으로서는 가장 큰 성감을 이제 느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제 음경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이 한상에 음경 해면체가 있는데 이 발기를 담당하는 이 두 개의 음경 해면체는 이 백막이라는 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음경의 발기 현상을 보면은 실제 그 포유 동물들은 이제 동물들의 크기에 따라가 크기 차이는 뭐 2mm에서 뭐 고래나 이렇게 큰 동물은 1.2m에 이르는 이 음경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진화를 하면서 사람의 이제 경우에는 전혀 뼈의 구조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직립보행에 방해가 되고 이제 뼈가 있으면은 쉽게 다칠 수 있으니까 아마 진화의 방향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안은 여러분 음경 해면체의 안은 그냥 하나의 거대한 혈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주사를 놔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약물이 주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음경해면체는 이 아주 조그만 혈관 방들이 이 해면체 광이라고 하는데 이 혈관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 혈관처럼 그 주변을 내피세포로 덮여 있는 평활근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지 몰라도 이런 잘못된 용어이지만은 이 음경골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경에는 뼈가 없기 때문에 골절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는데 왜 골절이라는 말을 쓰느냐면은 이 발기된 상태에서 이제 성형일을 하다가 너무 과도한 성형일을 하다가 여기가 이 백막이 터져버리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통 환자들이 성교 도중에 이게 뚝 하는 소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응급실로 와 있는데 굉장히 이제 피멍이 들어있고 이렇게 수술을 빨리 하지 않으면 좀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로니 병이라는 것도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병을 발견해가지고 한 의사의 이제 이름을 지어서 페이로니 병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이 성교 중에 이 음경이 약간씩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꺾이게 되면은 미세한 출혈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출혈이 흡수가 되면서 잘 아물면 관계가 없는데 그 아주 사소한 그런 손상과 출혈들이 반복되면서 섬유화가 일어나면은 그게 이 결절을 만들게 됩니다. 그 결절이 되면은 만지면 단단하죠.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이제 발기가 되면은 그 부분에 팽창력을 잃기 때문에 단단한 결절이 있는 부분으로 음경이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페이로니 병이고 의외로 상당히 흔한 질환입니다. 제 보는 환자들 중에.
그래서 음경 발기는 우리가 이제 내분비 환경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그런 환경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신경이 전달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가장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거는 혈관 현상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기의 자극이 이제 여러 가지 자극이 있죠. 성인의 이제 진정한 발기는 성적인 흥분에 의한 발기지만은 어릴 때부터 이런 꼬마 아이들 이렇게 모욕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씻다 보면은 발기가 되죠. 그런 거라 우리가 이제 접촉에 의한 반사성 발기도 있고,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그 2시간 간격의 REM sleep, 그러니까 Rapid Eye Movement Sleep하고 연관돼 가지고 수면 중 발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조금씩 관여해서 발기가 일어나게 되고, 이 발기는 이 부교감신경계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계라는 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딱 준비를 하는 거죠. 공격에 뭐 방어를 하는 그런 아주 긴장된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럴 때는 되게 혈관들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발기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교감신경이 이제 흥분이 되어야지 발기가 가능하고, 이때에서 이제 사용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산화질소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보면은 평상시에는 아까 그 음경이 거대한 음경 해면체가 하나의 혈관이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이런 동양혈관이라는 무수한 혈관이 있고 그 주변을 이렇게 평활근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보통 때는 이제 평활근들이 이렇게 약간 수축돼서 음경이 그저 먹고 살 정도의 피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정도인데, 이제 부교감신경이 가동되면서 발기가 되면은 이 음경해면체 평활근들이 이완되고 이 안에 피들이 가득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발기가 점점 되고, 발기가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면은 이 백막하고 이 해면체 사이에 이 혈관들이 눌러져 가지고 이 수문의 독처럼 이제 정맥들이 차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경 발기라는 거는 피가 들어가서 피가 가두어진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세포 내에서는 이런 산화질소가 구아닐 사이클라제라는 효소를 자극을 해가지고 이 사이클릭 GMP라는 2차 전력 물질이 결국은 이제 세포 내에서 관여하게 되는데, 이 사이클릭 GMP라는 이런 물질은 이런 포스포다이에스트라제라는 효소에서 가수 분해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기 현상에서 우리 남성 호르몬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뭐 개나 쥐나 이런 동물 실험은 거세를 하게 되면 거의 100% 발기력이 확실히 저하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가 어려운데, 수술적 쪽은 또는 화학적 거세를 한 사람들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대표적인 질환이 저희 과에서 다루고 있는 전립선암입니다. 요즘은 이제 전립선 특이항원이나 이런 검진들이 발전하면서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조기에 발견되지만은 제가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1년에 전립선 한 환자들이 뭐 한 10명 내지 15명 정도 진단되는데, 모든 환자들이 뼈에 다 전이가 되고 나서 오는 경우였습니다. 실제 조기 진단할 방법이 없는 그런 때였는데요. 여성의 그 유방암이 여성 호르몬에 의존하듯이 남성의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 의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전이가 된 남성 그 전립선암 환자들한테서 우리가 이제 거세를 하게 되는데, 거세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고환을 직접 잘라버리는 이제 수술적 거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지는 이 GnRH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을 이제 주입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남성 호르몬이 좀 나오지만은 계속 주게 되면은 이 역으로 억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임상 경험을 쌓게 되죠. 실제로 이런 환자들한테서 보면은 성욕이 뚝 떨어지고 발기력이 굉장히 저하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말기 전립선암 환자고 고령이다 보니까 실제로 남성 호르몬이 발기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는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성성기능 저하증 환자들한테서 남성 호르몬을 투여하면은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은 성욕과 성행위 빈도, 수면 중에 이런 렘슬립과 발기 현상은 뚜렷하게 증가하지만은 성적 흥분에 의한 발기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인권이 그렇게 뭐 개념이 없던 그 19세기 때는 이런 성범죄자들한테 이런 옵션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과적 거세에 동의를 하면 형을 감형시켜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소수의 이제 그런 자료들이지만은 한 3분의 1 정도는 이런 외과적 거세를 하더라도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여성들도 이제 임신의 위험 없이 이런 성적 쾌락을 위해서 발기가 가능한 거세 남성들을 이용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거세의 시기가 예전에 내시도 사춘기 전에 거세가 이루어지면은 이런 음경의 발달이 되기 전에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성행위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거지만은 사춘기를 지난 이후에 자기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거세를 한 내시들은 실제로 성행위는 가능했다는 여러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때 요즘은 좀 뜸해졌는데 이런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것이 성범죄자들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가? 이제 비뇨의학적인 의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고환도 좀 허물허물하고 그래서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요즘은 완경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여성에서의 폐경이 되면은 모든 여성에서 이 생식선이 완전히 중지되에 비해서 남성의 고환 기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능이 남아서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 있죠. 피카소나 안소니키나 아주 나이가 70대 이렇게 됐어도 후대를 생산하고 왕성한 이런 생활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남성이 평생을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남성 호르몬 분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태아기 때 임신 중기 때 한번 일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성분화를 위합니다. 이 성분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Y 염색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때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야 되고 또 그 남성 호르몬이 작용하는 수용체가 작용을 해야 됩니다. 진짜 좀 드문 질환이지만은 이 남성 호르몬의 수용체만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선천성 질환이. 그래서 염색체로는 46XY를 갖고 있지만 완벽한 여성의 몸으로 태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분화에 있어서 제대로 남성 호르몬이 기능을 하지 않으면 모든 우리 태아의 몸은 여성으로 분화하게끔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분비가 되고요. 태어나게 되면은 신생아 때 한 2달 이내에 요런 신생아 때 서지가 한번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왜 이런 게 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나중에 남성 호르몬이 작용하게끔 작용을 준비하는 임프린팅의 아마 역할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고요. 이제 이후에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하다가 사람마다 차이가 많지만은 대개 한 30세 정도 지나면은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 차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쭉 계속 높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꺾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중 변동을 보면은 아침에 이렇게 올라가고 저녁에 떨어지는 이런 리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메노포즈라는 것은 이 달마다 하는 행동, 그런 일들이 끊어진다,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이 남자에도 이런, 여성의 메노포즈와 같은 현상이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 안드로포즈라는 이런 용어들을, 제시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메노포즈라는 게 모든 여성한테서 나타나고, 갑자기 시작해서 불임이 되고 뚜렷한 증상이 수반되는 데 비해서 남성의 경우에는 개인차가 너무 크고 서서히 시작하고 또 대부분의
가입력이 유지하고 무엇보다 정상이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이 많은 남성을 대상으로 평균을 내보면 분명히 떨어지는 현상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적절한 이름을 붙일까? 뭐 부분적인 남성 호르몬 뭐 결핍이다, 아니면은 좀 늦게 나타나는 이 성성기능 저하증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붙였는데 일반인들이,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너무나 이름이 어려웠기 때문에 다소 잘못된 용어이기도 하지만은 아직도 남성 갱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우리나라에도 아직 남성 갱년기 학회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몸에 남성 호르몬을 보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프리 테스토스테론은 2%에 불과하고, 많은 테스토스테론이 이렇게 알부민하고 느슨하게 붙어 있고, 실제 이 결합 글로불린에 붙어 있는 이런 호르몬들은 작용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호르몬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이 총 테스토스테론이 감소를 하는 현상은 있고요. 그리고 이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이 증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 프리 테스토스테론은 좀 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 호르몬이 모든 호르몬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살아가는데 아주 꼭 필요한 호르몬은 아니지만은 이 남성 호르몬이 없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직까지 집중력과 기억력에 대한 그런 남성 호르몬의 긍정적 효과는 완벽하게 증명되어 있지는 않고요. 가장 뚜렷한 영향은 성욕 관련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가장 이제 영향을 미치는 문제, 정신적으로는 성욕에 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면은 이런 공격성 성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무기력한 이런 증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것은 동화 효소로서의 동화 호르몬으로서의 역할이죠. 그래서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복부 지방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많은 운동 선수들이나 특히 여자 선수들까지 예전에 남성 호르몬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이런 작용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 한때 우리 유명한 수영 선수도 이런데 문제가 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비뇨기과 교수고 또 이제 제가 남성 불임을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는 이 미혼의 남성들이 이제 남성 호르몬을 사용하게 되면은 짧은 시간에 근력이 증가하고 지방이 분해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외부에서 남성 호르몬을 주게 되면은 고환 자체 기능이 억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외부에서 주니. 그러면은 이게 억제된 게 이제 끊으면은 돌아오면 다행히 그 중에 일부분은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구 남성 불임으로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젊은 환자에서 남성 호르몬을 상당히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그가 이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기에는 이게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뼈의 성장을 돕는데, 이게 잘못하면 성장판을 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린이 소아 청소년과의 이제 교수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천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못 만드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이제 남성 호르몬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데, 이게 남성 호르몬을 주면은 빨리 처음에는 성장하는 것 같지만 성장판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 갱년기는 이제 이게 진단을 내리는데 두 가지 기준이 있어야 돼. 하나는 정상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그게 맞는 생화학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낮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불행히도 특징적인 정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상은 성욕 감퇴, 그리고 발기력 저하를 가장 그래도 중요한 증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하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혈액 검사를 해서 이게 이제 떨어져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혈액 검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오후에 가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편차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꼭 오전에
보통은 한 9시 전후로 하게 되는데 늦어도 11시 이전에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적절한 수면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전날 잠을 못 주무시면 남성 호르몬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꼭 환자들한테 물어볼 때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이제 체열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증상과 그리고 확실한 이런 생화학적인 남성 호르몬의 저하 두 가지가 증명이 됐을 때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3개월을 하고 나서 결과를 판정하게 됩니다. 요즘은 사실 굉장히 남성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각광받는 이유가 비만이나 이게 대사증후군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복부 비만과 인슐린에 대한 이런 글루코즈의 반응이 둔해지는 거죠. 여기에 항상 남성 호르몬의 저하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이 남성 호르몬을 같이 치료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대사증후군의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성욕이 저하되는데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남성 호르몬의 감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개 정신적인 다른 또 동반된 질환의 문제이고 특히 이게 발기부전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게 발기가 안 되면은 남성들은 대개 2차적으로 성욕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기 삶에 있어서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치를 그냥 굉장히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본인이 거의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차적인 성욕 저하가 상당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음경은 구조적으로 이제 탄력성을 좀 잃고 감각신경도 조금 저하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성욕이 저하되고 또 발기력도 좀 감소하고 사정액도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한 발기부전이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실제 이제 외국에서 보면은 한 70세 이상에서도 대개 한 60% 이상들이 그 성적인 이런 활성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국내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몇 가지 연구들을 보면은 60세 이상 인구의 한 60% 정도가 이제 성생활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주 전통적으로 이 노인들이 성적인 관심을 가진 굉장히 추잡한 노인이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노인들이 이제 성적 욕구에 대한 이런 것들이 표출이 좀 덜 된 편이죠. 근데 저는 제 환자들 보면은 되게 남성 환자들이 한 80% 정도가 차지하고요. 보통 이제 불임 환자나 이런 환자들을 빼고 일반적인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 보면은 평균 연령이 한 65세 이상인데 대부분 이제 저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성적인 관심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노령 인구에서 성기능들이 조금씩 저하되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좀 좋게 만들면은 많은 분들이 그 연령에 맞는 그런 성적 활성도를 유지하고 이것이 바로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성기능 이상인 발기부전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임포텐스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거는 이제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그런 단어를 해서 요즘은 그냥 발기부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얼마나 발기부전이 흔한 것인지 가장 유명한 매사추세츠 메일 에이징 스터디 결과를 보면 각 연령대별로 그 유병률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40대는 한 40%가 있고 한 60대는 한 60%가 있고 이랬는데 보면은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아주 경도, 이게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나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의 비율은 거의 20%로 변함이 없는데 정말 이제 심한 발기부전, 그러니까 난 진짜 안 된다는 분들의 비율이 확실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그 유병률이 나이가 들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미국과 좀 비슷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이 70년대만 해도 발기부전의 모든 원인은 정신적인 원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도 정신과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육체적인 일은 신체적인 원인이 되면서 모든 원인을 또 신체적인 원인을 해서 찾으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래도 복합 원인이 제일 많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 정신적 원인의 발기부전은 이제 아주 가끔 보죠. 가끔 보는데 뭐 사별이나 결혼, 피로, 스트레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비교적 급격하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인데 실제로 요즘은 좀 줄어들었는데 한때 이제 이 성적인 그런 관심이 많아지고 나서 이 신혼여행 때 발기부전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신혼여행을 뭐 부산이나 제주도로 많이 갔으니까요. 제주도로 가가지고 이제 첫날 밤에 실패해가지고 부산으로 바로 가서 이혼 소송을 바로 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좀 무슨 원인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일시적인 원인인데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전혀 발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중년 이상이 되면은 저도 그런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제가 환자들한테 말해주는 게 반복된 실패가 굉장히 안 좋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아주 심각한 육체적인 원인이 없어도 이제 성관계 실패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해가지고 잘 또 성공해서 내가 그때 그냥 일시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도 실패하게 되면은 남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은 대개는 그걸 기피하거나 아니면 다른 무슨 노력을 비의학적인 노력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정신적인 문제들이 좀 더 심화되고 나서 이렇게 저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체적 원인의 발기부전이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혈관 질환하고의 관련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음경이라는 건 하나의 혈관입니다. 하나의 혈관이기 때문에 발기부전이라는 게 어떤 음경의 무슨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라고는 이해를 하셔서는 안 되고요. 그냥 우리 전신적인 어떤 혈관 질환의 하나로서 봐두는 것이 가장 올바른 그런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그런 심혈관 질환과 심혈관 그런 위험인자들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 뭐 당뇨병, 뭐 고콜레스테롤, 협심증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이제 발기부전의 유병률이 한 2배 이상 높고요. 또 이런 동반 질환이 없는 사람에서는 발기부전 유병률이 한 10% 내인 반면에 이런 질환이 있으면은 뭐 30-40%로 급격하게 증가됩니다. 단일 질환으로서는 가장 발기하고 가장 안 좋은 밀접한 관련성의 질환이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거의 한 70% 시간이 지나면서 내외가 이 발기부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심한 사람도 있고 좀 약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려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 우리가 협심증이라든지 뇌졸중이라 이런 위험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인자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는 거, 고혈압, 흡연, 당뇨병, 비만, 그리고 지질대사 이상,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 이게 이제 대표적인 위험인자고, 이제 남성이라는 위험인자는 우리가 모든 환자가 남성이니까 이제 제외를 하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서 왜 그러면은 발기부전이 일어나느냐. 기능적으로는 이 내피세포, 혈관의 내피세포가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또 해부학적으로는 혈관이 좁아지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기부전은 심혈관 질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음경으로 가는 혈관이 관상동맥보다 훨씬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신에 죽상경화증이 온다면은 발기부전이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발기부전 환자들을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2000년도 초반부터 상당히 많이 되면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정립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발기부전이 없는 경우하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발기부전이 생겼단 말이죠. 발기부전이 생기면은 이분은 앞으로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 될 위험성이 한 2.5배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이죠. 이런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들이 발기부전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런 하고 파트너의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상당히 심혈관계의 위험인자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기부전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우리가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비만은 우리가 이제 복부 비만, 특히 인슐린 내성을 증가시키고 남성호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교정해 줘야 됩니다. 이 매사추세츠 메일 에이징 스터디 중에서 좀 흥미로운 결과가 있는데요. 이제 이 지역은 이제 지역 쿼터, 보스턴 지역이라는 게 상당히 좀 미국에서 안정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들을 잘 안 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쭉 시리얼하게 이 쿼터 연구를 이제 10년 이상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노란색하고 붉은색이 있는데 이제 10년 전으로 없고 있고 이 말이 뭐냐면은 이 노란색은 10년 전에도 흡연을 안 하고 10년 후에도 흡연을 안 했다 이제 이 말이고요. 빨간색은 10년 전에는 안 했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흡연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이 비만하고 운동 부족이 가장 뚜렷하게 발기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는 비만이 아니었는데 10년 후에 비만이 된 사람하고 10년 전에 운동을 했는데 10년 후에 운동을 안 하는 생활 습관 된 사람들은 이 발기부전 유병률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만과 운동 부족이 발기력 저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동반 질환 없이 체질량 지수만 있는 비만 남성이죠. 이 BMI가 30 이상이 상당히 비만한 남성. 이런 사람들한테 반을 딱 나눠 무작위로 배정해서 요는 이제 스포츠 아주 트레이너가 붙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동 처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맞는 칼로리를 계산하고 운동 방법을 해줘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책자 같은 거죠. 뭐 이렇게 운동하십시오. 뭐 일주일에 3번은 뭐 빨리 그러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이제 2년을 쭉 보니까 굉장히 뚜렷하게 발기력의 차이가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은 이제 비만 중에 특히 복부 비만과 운동 부족은 이 발기부전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예요. 그래서 이거 체중 조절을 하고 운동하는 게 상당히 좋은데 체중이 조절 안 되더라도 운동을 해서 복부 비만이 조절되면 발기력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체중으로 우리가 나눌 수도 있지만은 이런 뭐 정상이다, 약간 과체중이다, 뭐 비만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은 실제 그 안에 세부 분석을 보면은 체중보다는 허리둘레 그리고 복부 비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있죠. 주변에 상당히 날씬해 보이는데 배만 이렇게 볼록하신 분들이죠.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조금 통통하더라도 허리띠 둘레가 별로 나가지 않는 분들이 훨씬 심혈관 그런 특히 발기력에 있어서도 더욱더 좋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이습관에는 뭐 제 비뇨기과 교수가 뭐 그렇게 할 말은 없는 것 같고요. 금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존경하는 박재가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이 금연이 굉장히 특히 발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담배 피는 사람들 꽤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야, 담배 어차피 이제 핀지 오래됐는데 끊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이 발기가 안 되면 꼭 끊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발기가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혈관 질환에 좀 위험 인자가 생겼다는 거고, 실제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도 흡연을 하는 경우에 상당히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술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실한 그런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운동이 뭐 발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스페시픽한 그런 처방은 아니고요. 대개 그런 심혈관에 좋아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주당 한 5일 이상, 한 30분 이상 속보로 땀이 날 정도로 한번 걷는 거, 이런 것들이 심혈관 운동, 심혈관 그런 상태뿐만 아니라 발기력에 좋은 거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허리둘레 굉장히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정신치료에 이제 의존하던 발기부전의 치료가 음경보형물이 생기면서 굉장히 신체적으로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사를 놓거나 뭐 기구를 써서 당기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1998년에 이 비아그라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이 모든 게 이제 경구용 약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생활 습관 교육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되겠지만은 이 경구용 약물하고 진공 흡입기를 이제 1차 치료로 보고요. 그다음에 혈관 확장제를 음경해면제 직접 주사하는 것이 2차 치료법, 그리고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이제 3차 치료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1998년에 이 비아그라가 개발돼 가지고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되는데요. 이 비아그라가 원래 발기부전 치료제로 개발된 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약은 협심증 치료약제로 개발되었는데, 파이자에서 이제 임상 스타디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존의 그 협심증 치료제에 비해서 그렇게 효과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약의 개발을 접으려는 단계에서 여러 임상 연구를 담당하신 분들부터 이 남자 환자들에서 발기력이 증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으로 그럼 왜 이런 실데나필이라는 약을 사용하면은 이 발기력이 증가되는지를 이제 거꾸로 그 메커니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포 내에서 우리가 성적인 흥분을 하게 되면 산화질소가 이런 엔자임들을 가동하게 되는데, 이 사이클릭 GMP가 이 포스포다이에스트라제라는 효소에서 가수분에 대해서 작용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음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신체는 유형이 뭐 1형부터 뭐 7형까지 여러 가지 포스포다이에스트라제 효소가 있는데, 음경 해면체 유독스럽게 이 유형 5, 타입 5가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 실데나필이 얘들을 선택적으로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을 억제함으로써 이 사이클릭 GMP가 오래 유지가 되니까 발기를 유발하는 것보다는 발기를 강화해주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기본 자기 목적에는 실패했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이제 화이자가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이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개발된 동아제약이나 SK에서 개발한 약을 뭐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가장 많은 6종의 이 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제를 보면은 대개는 이제 이런 조금 기본적으로 동일한 약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작용 시간이나 작용 지속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가장 특이한 약은 우리가 이제 상품명으로 시알리스라고 들어왔던 이 타달라필입니다. 얘들은 약효 지속 시간이 이 38시간입니다. 하루 넘게 가는 거예요. 나머지 약들은 대개 이제 서너 시간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시알리스 타달라필이 가장 좀 특징적인 그런 약물의 그런 프로파일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이런 약들이 어느 게 더 좋다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실 그렇게 차이를 내기도 힘들고, 또 제약회사들이 진짜 약제를 자기 효과를 놓고 진검승부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발기부전 환자가 왔는데 이런 약을 처방을 하면은
과연 몇 퍼센트 정도가 반응을 보일 것인가. 저희 같은 제가 보는 환자들은 대개 두 종류입니다. 저는 제 외로는 뭐 많이 오지는 않지만은 대개 내과나 이제 이런 데 다니다가 뭐 당뇨병이나 아니면 뭐 신장 뭐 투숙을 한다든지 이런 환자들한테서 이제 의뢰되는 이런 환자군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약으로 안 돼서 온 이런 군이기 때문에 제 클리닉에서 이런 약제의 효과는 한 30%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차 치료에서 이렇게 뭐 보면은 대략 한 60 내지 한 65%그 정도 한 3분의 2가 그 범위 내에서 이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제일 그러면 왜 이런 분들이 그러면 30-40%는 효과를 못 보는가 보면은 과거 초기에는 이 약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그냥 계속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혹시 발기가 그냥 먹으면 발기가 되는 줄 알고 그렇지만은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 약의 기준으로 보면은 사이클릭 GMP가 분비가 되기까지 성적인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유발시킨다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먹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냥 자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적절한 시간이 되면은 성적인 자극을 시작을 해야지 약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처방 교육이 좀 부족한 이제 이런 분들이 있고요. 대개는 이제 좀 심한 경우죠. 발기부전이 심하고 또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많이 억압이 됐으면 잘 안 되고 난치성 발기부전 때도 잘 안 됩니다. 사실 요즘 전립선암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전립선암을 수술할 때는 거기 신경이 딱 지나갑니다. 발기를 담당한. 그래서 그게 우리 직장하고 그 사이에 있는데 되게 직장암을 할 때는 직장에 붙여서 하기 때문에 손상을 입지 않는데 전립선암 수술할 때는 손상을 아무리 신경 보존술을 하더라도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경 손상이 되면은 약의 기준으로 볼 때 약을 먹더라도 그 효과를 전달해 줄 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반응을 하지 않은 환자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반응군으로 옮길 것인가. 그래서 잘하면은 그 중에서 한 30-40%를 처음에는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반응군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약의 기준을 이해 못하고 파트너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그런 코칭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그렇지만 이런 생활 습관의 교정 효과들이 되게 6개월 정도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약을 적극적으로 처방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면서 이런 생활 습관 교정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PD5 억제제는 처음에 이제 이 파이자에서 이제 1998년도에 개발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999년도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은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제 전공이 이제 이거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임상 스타디를 막 처음 시작하고 이제 그럴 때였거든요. 그럴 때 화이자가 구사한 방법이 이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팔게 하려고 했거든요. OCT 드라그로 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국에서 바로 판매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하고 굉장히 크게 한번 이제 싸움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데도 이 약이 굉장히 위험한 거다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의사 쪽에 붙어. 그리고 화이자가 졌죠. 화이자가 졌는데 그 와중에 굉장히 이 약이 굉장히 심혈관에 위험할 수 있는 이런 약이라는 인식도 굉장히 많이 밖에서 한동안은 환자들이 굉장히 이 약에 심장에 내 문제가 있는데 이 약을 먹어도 되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약이 원래는 협심증 약제로 개발된 약이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오히려 관상동맥으로 가는 피가 좀 늘어납니다. 그렇지만은 협심증 나이트레이트 제제 약제를 같이 복용하게 되면은 약이 너무
과하게 돼가지고 혈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전한 약인데 협심증 치료약제를 같이 복용하는 분들한테만 금기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흔한 부작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포스포다이에스트라제라는 효소가 타입 5가 음경에 많이 분포하지만 이것들이 타입 5만 선택적으로 100%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효소들, 다른 타입들도 조금씩 억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의 그 충혈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화끈거리기도 하고, 이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혈관성 두통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코가 막히기도 하고, 또 눈의 색깔들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 몇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그냥 놀랄 뿐이지 심각한 부작용은 아닌 것으로 해서 상당히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발기부전 환자가 왔을 때 되게 성생활 그냥 하고, 약 그냥 먹어라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협심증 이게 뭐 최근에 이제 이런 분들은 진짜 사실은 이 약을 먹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성관계를 하면 좀 위험한 환자들이죠. 이 약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일반적인 환자들은 그냥 바로 처방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협심증 약제를 복용하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위험한 사람들은 성행위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좀 중간에 애매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고혈압도 있고, 당뇨병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이러면 위험인자가 4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검사를 권장하는데, 성생활하고 가장 비슷한 로딩을 줄 수 있는 검사는 이 트레드밀 테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드밀 테스트를 해가지고 특별한 리듬의 변화가 없으면은 약제를 처방하고 성생활을 유지하기를 권고합니다. 그래서 약제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 남성 호르몬이 좀 부족한지도 알아봐야 되지만은 이런 기구 같은 게 상당히 이게 좋은 치료제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제 파트너가 알 수밖에 없는 치료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구를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2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발기를 자극을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됐을 때 진공으로 피를 이렇게 쭉 잡아 당기는 겁니다. 펌프처럼. 근데 물론 이때 들어오는 피가 신선한 동맥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맥도 돼 있고 정맥도 돼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발기가 되면은 이 링으로 우리 정맥 차다 기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교적 생리적인 이런 치료법인데 이제 환자들이 이제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전립선 암 환자들이 수술하게 되면은 이 발기부전이 많이 되는, 이 치료를 잘못하면은 요실금이 있는 상황을 하면 오줌이 나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는데 또 문제가 되고, 또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환자들 의외로 음경에 이물을 넣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물이 있으면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이고요. 2차 치료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혈관 확장제를 넣어주는 겁니다. 음경 해면체에 직접 넣어주는 거죠. 실제 이제 자동 주사기도 하고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되게 설명해주면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되나 하면서 다 고개를 절레절레 이제 흔드시는데, 실제로 이거를 배워가지고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은 이제 음경 보형물 삽입술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발기부전은 보험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기구 값이 한 1,200만 원 정도고, 뭐 하게 되면은 이리저리 하면 한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사실 요까지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가장 좀 각광받는 이제 이런 치료법이 이 PD5 억제제를 매일 먹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이제 언론에 뭐 동아제약 강 회장님이 이제 난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한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유행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제약회사의 그런 판촉 행위의 일부분이 또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실제 왜 이게 이제 좋으냐면은 이
전립선 비대증하고 동반된 하부 요로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소변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자주 보기도 하고 또 밤에 일어나 소변을 보기도 하고 또 소변을 못 참기도 하고 누구나도 개운하지 않고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이 증상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립선 비대증하고 같이 이렇게 복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이 약의 작용 시간이 38시간을 가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나면은 좀 심하지 않은 발기부전 환자들은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상당히 요런 요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이 마켓 쉐어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비아그라가 들어와가지고 한 몇 년 내에 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이 100억으로 증가했고요. 한 2년 전에 이제 1000억 넘어선 지가 꽤 됐고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엄성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 보면 뭐 몇천억 시장일지도 모르죠. 근데 실제 이제 이 마켓 쉐어를 보면은 우리가 1999년도에 이 비아그라가 이제 국내에 도입돼가지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 이제 시알리스트로 다 들어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커지다가 2012년도에 이 비아그라의 페이턴시가 풀렸습니다. 특허가 풀려서 우리나라에 한 100종 이상의 그 짝퉁약들이 나오죠. 카피약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마케팅한 88, 한미자의 88이 거의 시장을 석권해버립니다. 얘들이 시장을 석권하게 됐는데 여기는 주로 약국에 먼저 약을 넣고 환자들이 의사한테 처방을 요구하는, 그래서 상당히 의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이게 하고 나서는 굉장히 시장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제 2015년도에 시알리스에 이 특허가 풀렸습니다. 특허가 풀리면서 그 다음에 특허가 풀리면서 이 저용량의 매일 먹는 이 약물요법들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알리스는 아니죠. 타달라필 카피들이 쭉 풀려가지고 이 약들이 전립선 비대증하고 같이 먹는 환자들도 있고 발기부전 환자인데 좀 약이 안 듣는 경우에 먹는 환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실제 제 환자들 중에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어르신인데 이 약을 타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를 어떻게 타가게 됐냐면은 이분들 성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약을 먹게 되면은 수면 중에 발기가 약간 자극이 되면서 음경이 약간 팽창하게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드시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겨울에 특히 화장실에 가면은 소변으로 음경을 꺼내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쏙 들어가죠. 근데 이 약을 먹으니까 이게 턱 나와 있어서 난 너무 좋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이렇게 노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의 성기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효과적인 치료약이 없다고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공론화되는 그런 건 아니고 남성에 있어서는 노인 남성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노화는 여러 가지로 봐서는 성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지만은 이런 동반 질환을 알고 우리가 교정이 가능한 습관들을 조정해주면은 어느 정도는 이 성생활을 가능하게 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안전한 약제도 있고 또 다양한 치료법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아와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